한국은 정부가 대단히 많은 걸 해주는 나라 같지만 미국보다도 더 개인의 선택에 많은 걸 맡기는 일상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적자를 보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비싼 물가, 비싼 집값,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 수도권 집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청년들이 자기 생애 주기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애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나락으로 가는 거죠.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사람, 정책, 정치 토크 PPP. 오늘은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의 작가이신 김현성 작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작가 김현성입니다. 예. 저는 원래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가를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사실 진짜 인기가 많은 책인데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간단히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저출산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고 복합적인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다들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체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현상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게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았고요. 그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첫 단계로 해야 되는 건 뭔지 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정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PPT에 모시게 되었고요. 일단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이제 돈의 관점으로 사회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돈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런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셨는지 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과, 그러니까 사실상 전근대 사회에 사셨던 분들이죠. 저나 뭐 이런 시대에 사시던 분들과 스마트폰을 들고 뭐 킹받쥬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획득하고 지금 시니어가 된 기성세대는 지금 청년 세대를 약간 그분들의 관념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고도성장기 사회에서 뭐 자녀도 여럿 낳고 그냥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뭐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관념을 갖고 살아오셨다면, 지금 현재의 세대들은 사실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30대 후반인데 이제 아이가 하나 있고, 근데 사실 둘째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둘째는 너무 당연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돈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뭐 가령 청년들이 나약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요즘 애들이 철이 없어서 라고 되게 쉽게 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나름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는 분들도 한국인들은 원래 배금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 얘기들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원래 젊은 애들은 철이 없었잖아요. 그때 낙서 다 써있었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만약에 한국인들이 배금주의가 심하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인들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뿅 하고 자 우리는 배금주의 나라로 갑시다 이러고 전 국민이 갑자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금주의라는 게 돈을 그렇죠.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돈 말고 다른 것들은 뭐 하나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녀를 낳으면은 낳으면은 돈이 든다고 뭐 이런 이제 이 식의 생각인 건데, 근데 한국인들이 뭐 원래 이기주의적이고 원래 배금주의적이라서 이 나라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배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었어야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진작에 망했어야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이상 우리는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기성세대가 손쉽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관념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청년들에게 맞는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 제목은 좀 세긴 하잖아요. 네, 그쵸.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율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결국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그 과정 자체를 결국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택했다 뭐라는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자살에 관한 책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살률 데이터가 물론 이 책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건 마저도 우리 사회의 모순에서 그 반로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아직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자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솔루션에 관한 얘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이제 담긴 의미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소멸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을 이제 쭉 이제 대화를 나눌 텐데, 근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난한데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가난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비를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한국은 정부가 대단히 많은 걸 해주는 나라 같지만,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개인의 선택에 많은 걸 맡기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통계를 다 제끼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정부 지출, 특히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GDP 대비 거의 꼴찌다. 미국보다도 작습니다. 네, 미국보다도 작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뭐 자본주의의 최첨단, 뭐 자유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뭐 개인의 자유로운 뭐 능력껏 살고 뭐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부는 그런 나라보다도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좀 귀가 솔깃할 법한 그런 구호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그냥 정부가 굉장히 인색해요. 대한민국은 뭐 의식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이제 개인의 선택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료품 물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제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넘베오라는 도시물가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글로벌 주요 도시들을 구매력하고 그 다음에 총 생활 비용 계속 쭉 늘어놓으면은 한국은 선진국 주요 도시 20개 중에 10등 안쪽에 들어가요. 근데 그 20개 도시가 다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들이냐면 뭐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에 있는 도시들의
만큼 또는 보다 우리가 더 물가가 비싸다라는 게 숫자로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얼른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게 식료품, 신선식품을 이렇게 품목별로 쪼개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쪼개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뭐 채소, 과일, 뭐 계란 1등이에요. 글로벌 1등을 찍는 식료품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저 영국에서 교환학생이라고 한 1년 지냈거든요. 네. 그때 그 영국은 당연히 물가가 비쌀 거라고 진짜 마음에 준비 단단히 하고 갔는데 마트 갔는데 진짜 싼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 마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가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홍성님처럼 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한번 놀랐던 게 스페인이 한국에 약간 데칼코마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인구 규모가 스페인이 한국보다 좀 작긴 한데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 전체 총 GDP가 스페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편인데 가서 제가 이제 뭘 먹고 싶어갖고 마트 가가지고 장을 봤거든요. 비닐봉지를 이따만큼 사왔는데 그게 원화로 5만 원이 안 나왔어요. 먹을 거? 네, 네. 먹을 거. 한국에서 이마트에서 이따만큼 장 보려면 10만 원 돈죠. 지금은 거의 15만 원 이상 나오고 그때도 1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사실 농업의 거의 대부분이 쌀이잖아요. 근데 쌀값도 전 세계 4등으로 비싸요. 의식주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먹는 거가 한국은 세계에서 굉장히 비싼 수준이 됩니다. 아니 그게 저 옛날 궁금해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찾아봤었는데 그냥 언뜻 그 인터넷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본 걸로는 그 영국이랑 여기를 비교했죠. 영국은 유통 구조가 단순해서 마진이 덜 붙으니까 싸고 우리는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마진이 많이 붙으니까 비싸진다. 이렇게 그렇게 봤고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좀 다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식료품, 그러니까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비싼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중간 유통상들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 마진은 일본, 미국보다도 쌉니다. 그것도 실제로 농수산업 통계가 그래요. 네, 제 책에도 다 이렇게 출처 명계 적어놓고. 근데 한국이 농산물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중간 유통 마진 때문이 아니라 농업 자체가 그냥 너무 영세합니다. 생산성이 그냥 아예 안 나와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백만 평짜리 밭에다가 비행기로 농약 뿌려버리고 다 기계화 시켜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농업을 노동 집약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농가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규모의 경제가 아예 확립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농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농업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농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농지의 소작은 금지된다. 소작이 뭡니까? 남의 땅을 붙여서 농사를 짓는 걸 우리가 소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량의 소출이 나오면은 땅 주인한테 이제 소출을 떼주고 이제 내가 나머지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대지주의 횡포가 너무 극심했다 보니까 아예 나라를 건국을 할 때요. 헌법에 박아버렸어요. 소작은 금지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주들한테서 그러니까 구지주들에게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산업 기반 시설이나 기업들을 싼 값에 불화를 해주는 대신에 그들의 농지를 수용을 해서 원래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유상으로 나눠줬죠. 그래서 유상으로 사들여서 유상으로 분배를 해서 자영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을 그냥 쭉 온 거고요. 서울에 50만 명도 안 살고 대부분의 인구가 다 농업에 종사할 때 그렇게 한 거라 지금 농업 구조를 효율화해야 되고 기계화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 영농도 기업화를 해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은 결국
그 농지는 그 기업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결국 그 농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생산성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 과정에서 특정한 농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조금 뭐 가령 본사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없는 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붙여서 소작을 먹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원천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농지법상 영농회사법인 밖에는 이제 소작을 붙여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영농회사법인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긴 한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가 쉽겠지만, 전통시장을 지켜야 된다, 뭐 골목상권을 지켜야 된다, 뭐 저는 이런 논리들도 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영세한 사업체를 계속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영세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낮은 생산성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에 한해서는 그게 거의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헌법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업을 구조조정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아니 조만간 개헌할 것 같은데 이것도 바꿔야겠네 그러면.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식료품 물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가 뭐 이제 농업 구조조정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비싸잖아요. 먹고 사는 게 비싼데 한국인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을 하죠. 실제로 한국이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한데, 실제로 사교육비 비중 자체는 2016년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진짜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다다라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통계로 잡는 게 사교육시장 참여도라는 통계가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에 사교육시장에 참여하는 가구의 수는 78%입니다. 근데 거의 다네. 그쵸. 근데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이 60.1%인가 그래요. 근로소득 내는 사람보다 사교육에 돈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근로소득세는 내가 1인 가구일지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사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집단보다는 당연히 사교육시장에 참여하는 집단의 크기가 더 작겠죠. 작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지만 사교육시장에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교육시장에 비용을 얼마나 많이 지출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건데, 뭐 사교육비가 당연히 서울이 제일 비쌀 거니까 서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이 그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약 33에서 38% 정도 차지를 해요. 3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역 나눠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짐작에는 왠지 강남 쪽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교육열이 심한 곳에는 더 비율이 크고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적고 그 중간의 수치가 그건가 싶어서. 아니죠. 서울은 뭉뚱그려서 보는 게 맞죠. 왜냐면 다 학원은 대치동으로 보내잖아요. 왜냐면은 멀리 보내니까. 그렇죠. 서울을 구별로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이유가 대치동에 본원이 있는 학원들이 다 그 이제 학군지에 다 분원들이 사실 요새 있어요. 뭐 가령 뭐 유명한 학원들 뭐 시대인재라든지 뭐 황소학원이라든지 이제 다 분원들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원이나 분원이나 수강료는 당연히 똑같을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지역별로 구분을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상당하네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냥 당연히 적자를 보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이제 상황인 거고, 결국 가난한 이유가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사교육, 또 뭐 주거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써야 되는 돈이 많은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실적으로 버는 돈도 적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3만 3천에 3만 5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함정이 대한민국의 그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이제 임금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요.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사실 이 나라의 표준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조금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소득 격차를 국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한국은 그 중에서는 꼴찌고요. 실제로 대기업 직원이 100원을 벌 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약 한 33원에서 35원 정도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근데 이제 그거를 도 안 되네. 그렇죠. 반도 안 돼요. 3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국으로 그냥 모든 임금 근로자들을 다 통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야 뭐 대충 한 60 몇 원에서 70원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봐라, 우리가 저만큼 잘 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약 10% 정도만 일할 수 있는 그 대기업 정규직들이 근무하는 대기업들 다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 다 수도권에 있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과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제외하면 그냥 다 서울 아니면 판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중소기업에 가면 사실 대기업에 진입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대충 3분의 1 남짓한 경제력밖에는 획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대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 일로 오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고도성장기 때 이촌양도를 해서 그 시절에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된 5060이 있죠. 문제는 이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단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1988년에 도입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이제 그 60%였다가 노무현 정권 때 40%로 한번 내려왔죠. 근데 그때 문제는 원래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노후 보장이라는 거는 연금이 3층 연금을 통해서 보장이 되거든요.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퇴직연금, 세 번째 개인연금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대충 2000년대 중후반 올 때까지 20년이 넘게 한국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60 세대는 사실 국민연금 말고는 믿을 구석이 딱 하나 있는 자기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를 끌어안고 살게 되니까 청년들은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티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민연금도 어떤 안정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액수가 안 되지 않나요, 어른들은? 안 되죠. 네, 기간이 워낙 짧았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 이게 연결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냥 서울, 대전, 대구 그냥 막 우리가 시골까지는 또 가지도 말고 그냥 각 광역권에만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어도 반드시 서울에 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 어렸을 때는 부산에서 살다가 내가 대학교를 나왔보니 내 전공에 알맞은 대기업들은 대전에 많이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대전에 가 살면 되고, 또 서울에 살던 사람이 부담 없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들이 골고루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기만 해도 사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자기 경로를 선택할 때 가짓수가 훨씬 더 많아져. 근데 지금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 와서 자리를 잡는 거 말고는 풍족한 경제력을 획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된다. 헬조선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 보면은 SNS에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요. 뭐 자기 직업은 의사 변호사인데 굉장히 준엄하게 청년들한테 뭐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어떻게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그렇게 준엄한 꾸짖음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마카세 먹고 수입차 타면서 카푸어 대고 지고 집 못 산다고 헬조선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서울에 와서 대기업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밖에 경제력을 획득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경제력으로는 이 정도 물가 수준의 대한민국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생애 주기에 있어서 원래 인간이 하던 거,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그냥 못하는, 이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굉장히 다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애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나락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비싼 물가, 비싼 집값,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 수도권 집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뭘 만드냐면, 청년들이 자기 생애 주기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라는 게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을 하고 취업을 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애를 낳죠. 그러면은 쭉 이제 애를 낳고 키우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애를 은퇴를 시키고, 죄송합니다. 애를 은퇴를 시킨대. 다시 할게요. 특정 시점이 되면 애를 독립을 시키고 본인은 은퇴를 하죠. 그럼 그 은퇴 시점부터는 사람은 3층 연금으로 그 이후의 노후를 보장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생애 주기인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과 취직부터 쭉 뒤로 그냥 밀리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청년이 역사상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뒤로 쫙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취업이 밀리면 당연히 결혼이 뒤로 밀리는 거고, 결혼이 뒤로 밀리면 당연히 출산이 뒤로 밀려요. 이게 사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 애도 잘 생기거든요. 요즘에는 다 그 생애주의가 뒤로 밀려 있으니까 난임 환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난임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비용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가 왜 지출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 저는 그 비용을 지출할 게 아니라 생애주기를 앞으로 땡겨주면 해결될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정부가 돈을 씀에 있어서 난임 비용에, 지금은 일단 당면한 상황이 이러니까 난임 비용에 돈을 지출하는 거 오케이. 근데 장기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때는 청년들의 생애 주기를 앞으로 땡기는 거에 돈을 지출을 해야 맞는 거지. 이미 생애 주기가 늦춰져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계속 돈을 써봤자 그거는 지출만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 티저 영상에 이게 좀 내용이 조금 비슷해요. 네. 물론 이제 훨씬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고 저는 그냥 내피셜로 한 게 많지만, 거기에 어떤 비유를 했었냐면, 저는 이제 녹조 현상에 빗댔어요.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개선하려면 물의 온도도 바꿔야 되고 안에 성분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녹조를 걷어내는 것 자체는 그냥 미봉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어찌됐든 아이를 낳고 싶은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낳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가 지금 같은 출산율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녹조를 걷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저는 이 노동시장,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이 격차 때문에 사교육이 또 계속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교육제도가 뭐 잘못해서 사교육이 막 커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암만 교육제도가 좋아져도 어쨌든 교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거는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큰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 요 정도인데, 그리고 좀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이 이만큼 있고, 그러면 아무리 그 통로가 개선이 되더라도 결국 종착지가 구조가 이렇게 양극화돼 있으면 맞아요.
사교육은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완전 노동시장이랑 붙어있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책에서 지적을 했던 거는 수도권 집중이 됐든지 간에 뭐 사교육 문제가 됐든지 간에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한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현상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이외의 모든 해결책은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가령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생산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임금이라고. 그렇죠. 임금이죠. 네, 네, 네. 사실 지금 대학 그 입결을 보면 1등부터 20등까지 다 의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대의 조그만한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 이제 특히 사교육 중에서 또 수학학원들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난리를 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의대를 간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의사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를 우리는 사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노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제일 엘리트들은 다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대를 가는 분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근데 의료는 내수업종이잖아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제일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다 내수업종에 가 있으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라는 그런 걱정도 저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모는 게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보다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 생산성 얘기 중에 또 저는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크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이렇게 낮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중소기업, 대기업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을 해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하나 방법일 것 같고, 서비스 산업의 그러니까 비용을 높여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되게 한 몇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너무 내수 위주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뜯어고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는 해요. 제조 기업들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많이 올라타 있어요.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서비스 산업들은 오직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만 갇혀서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해 있고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더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아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출 제조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 월급은 미국 사람들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비스 산업은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그냥 한국 사람 다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서비스업 수출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가령 관광인가? 관광이 사실 대표적이기는 해요. 관광이 사실 대표적이기는 한데 관광업은 이제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사실 한국은 관광이 이제 조금 막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어떤 그 관광업에 대한 그 구력이라 그래야 되나? 좀 경험치가 좀 낮은 편이라 이제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거고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뭐 IT나
뭐 컨텐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케이팝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막 2022년, 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제 올라가고 있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는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 숙박업, 그러니까요. 뭐 운수 창고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쪽 산업에서의 임금을 올리려면 결국 앞단에서 수출이 그나마 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덩치가 계속해서 조금 더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부나 중기부, 문체부 등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말씀하셨던 그 음식업, 숙박업이 네. 자영업자 비율이 많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일할 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내밀려서 선택하는 경향이 의 결과물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거는 엔트리 레벨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노후 대비 수단이 없어 그런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선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대개 3층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지만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은퇴 연령은 또 빨라요. 정년이 65세인데 한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은퇴 연령이 2021년 기준 49.3세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갭이 16년이 있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빈곤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내가 이익을 보려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먹고 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적자를 봐도 어쨌든 손님이 결제를 하고 가면 현금이 생기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빈곤율도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 자영업자 빈곤율이 나중에 그대로 노인 빈곤율로 이어지는 뭐 그런 현상도 발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세하잖아요, 또. 그 영세하니까 경제적으로 비용을 쓸 수 없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쓸 때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쓰기 어렵잖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마음대로 못 올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프랜차이즈는 상품의 개발, 그 다음에 제품의 브랜딩이라든지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이제 내가 그날 하루하루 장사를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가 자영업 모델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네요. 예, 의미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그걸 대신 해줘야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본사를 믿고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이게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죠. 또 우리나라는 뭐 불공정 거래를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이제 브랜딩이 실패해서 뭐 브랜드 자체를 접어야 된다라든지, 뭐 사실 백종원 씨도 그렇잖아요. 사실 더본코리아의 더본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거죠. 그 백다방이고 그런 그래요? 거니까. 백다방이 제일 그거예요? 백다방이 제일 큰 걸로 저는 알아요. 네. 대단하다. 근데 진짜 엄청 많지 않나? 그 중에서 백다방이 제일이라는 건 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중에서 이익을 내는 게 백다방, 홍콩반점, 그 다음에 7분 돼지김치 파는 거기가 어디였더라? 새마을 식당이요? 네? 새마을 식당? 새마을 식당. 아. 새마을 식당이 더본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더본 맞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걸로 저는 알아요. 예,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사실, 예. 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도 좀 고도화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가 좀 않죠.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네. 우리나라
그 정부가 되게 인색하다고 처음에 되게 운을 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필요한 어떤 일상의 비용들을 부담하는 나라다. 그 나름 복지국가라는 걸 이제 표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균질한 서비스를 세금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걸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모든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다 아웃소싱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린이집이죠. 무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요양시설이에요. 양 끝단에 있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사실 이제 뭐, 저는 복지 혜택이, 필요하죠. 저는 애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김현성 작가라는 사람 자체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예, 저는 뭐 소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1%가 조금 안 됩니다. 전체 어린이 중에 1%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왜 다 맨날 나와 그렇게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나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조리원에서 맨 먼저 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 등록한 거예요. 근데 이 돌 다 돼가잖아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영세반은 TU가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세는 만약에 내가 첫째다 못 들어갑니다. 그냥 자격 요건이 그냥 안 돼요. 대기를 넣어놔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영세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부모가 맞벌이 해야 되고요, 둘째 이상이어야 되고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소득도 오만 조건이 다 들어가요. 네, 진짜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전담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해지는 사람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설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국공립이 좋은 이유는 어떤 신뢰 문제도 있고 비용도 낮아요? 비용도 낮고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낮은 비용 대비 좋은 물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설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들은 당연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건데,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게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윤도 못 남기는 자영업이니까 사실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들은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부는 이제 예산을 낭비를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짜게 준단 말입니다. 사설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투자를 하는 거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고가 터졌다 하면 다 가정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에서 터지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국가는 자기가 복지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김현성이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어린이집을 굴리게 했으면은 그거는 국가가 제공한 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부모가 맞벌이를,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빠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됐던 가정이 있었어요. 애가 7개월인데 원래 7개월짜리 애들 어린이집 잘 안 가거든요. 그래도 90개월부터 보내는데 7개월짜리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기어다니고 이런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뉴스를 잘 못 보는데, 그 뉴스의 첫 번째 화면이 불이 다 꺼진 어린이집의 어두운 거실에서 진짜 우리 애만한 애기가 기어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약간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도 그냥 눈물 터지는데, 사실 7개월짜리 애들은 안아서 재워야 돼요. 잘 못 자요. 근데 애가 이제 자꾸 안 자고 보채니까 이제 그 원장이 애를 막 이렇게 막 누르고 막 베개로 누르고 몸으로 누르고서 억지로 재워보려고 하다가 애가 질식사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과실치사로 뭐 재판을 받고 징역을 당연히 중형을 받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 어린이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죄도 없는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선택의 잘못입니까? 국가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근데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자기 선택으로 그런 참사가 발생해서 내 선택의 잘못이라고 느끼 그게 복지국가예요? 아니에요. 그건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사고가 터지고 그 사람, 그 부모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한 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입니까? 아, 저 그건 너무 많이 복지국가가 아프네, 아니에요. 저거. 이게 복지 제도들이 그러니까 뭐 없진 않아요. 다 항목들이 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다 너무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육아수당도 보면 금액도 금액인데 그 기간도 보면은 뭐 어디 뭐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나 일본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세 때까지 10만 원 줘요. 맞아요. 뭐 캐나다 같은 데는 50만 원 정도 내외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목들이 다 있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제도야?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복지제도가 왜 그렇게 아웃소싱 위주로 편성이 되었느냐를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6.25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가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났죠. 이제 그 낙동강에 밀려있을 때 부산에 굉장히 많은 전쟁고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랑 같이 들어온 해외의 어떤 그 이제 자선단체, 뭐 선교사들의 복지회, 이런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전쟁 고아를 상대로 한 복지 사업을 펼친 게 한국 복지 사업의 시작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는 1950년대 이미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설계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복지 정책에 출발을 했다면, 한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나라도 거지고 국민도 다 거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지 꼴인 상황에서 전쟁이 터져서 들어온 해외 자선단체들의 이제 자발적인 그 구호 활동에서 복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아웃소싱인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의 사이즈는 GDP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2000년대 중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넘어가고서부터 15위, 14위에다가 10등도 찍어봤고 계속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인구가 앞으로 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복지를 아웃소싱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저 이제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되게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왜 작은 복지국가로 그 성장해왔는지 그 경로를 추적한 그 내용이었는데, 뭐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작점도 그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나중에 어떤 그 경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노조가 산별 단위로, 그러니까 산업 단위로 노조가 형성돼서 그 조직화돼서 어떤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로 그 노조가 어떤 그 힘을 갖게 되고 집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임금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협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그 넓은 범위에서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도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도 자연스럽게 되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게 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산별노조가 제대로 도입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정책이 아웃소싱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의 정부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사실 관성대로 하잖아요, 관료들은. 그 관성에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네. 저는 사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더 성숙한 복지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제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보편적 복지가 낫냐, 선별적 복지가 낫냐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복지라는 거에 정의를 뭘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선택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복지를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도 이제 이 나라의 삶의 에버리지 정도는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생산성을 뒷받침해주는 게 복지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냥 굶어 죽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를 할 때 당연히 저는 전자의 관점에서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각자도생의 나라였어서 되게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후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별적 복지에 끌릴 수밖에 없죠. 왜냐?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는 게 복지니까.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복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의 복지. 한 인간이 그래도 그 나라의 삶의 수준 중에 에버리지 정도는 편하게 갈 수 있게, 쉽게 갈 수 있게 생산성을 갖춰줄 수 있는 것이 복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사실 보편적 복지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아요. 보육은. 왜냐면은 보육은 부모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순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보육의 문제에 있어 부모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져요.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 아끼려고 뭔가 약간 가성비 있는 선택을 했다가 그게 내 애한테 잘못된 결과로 돌아오는 순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정부는 자기가 복지 정책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내가 애한테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요양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요양병원도 말씀드렸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책을 쓴 지가 오래돼서 요양병원의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그럼 그럴 것 같아. 네, 더 낮아요. 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노인의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진짜 큰 문제인데.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어떤 면 때문에 보편성이 높아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선별성이 높으면 내는 사람이랑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이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편성이 높은 제도에 비해서는 적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복지제도가 성숙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네. 이 혜택을 보편적으로 많이 누리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게 성숙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의도 사회적인 합의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편성이 높은 게 복지국가로 갈 때에는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첨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선별적 복지가 이제 복지의 어떤 정해진 형태가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돈 내는 사람이랑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 쪽에서 그 수혜의 레벨을 자기네들이 정하려고 해요. 뭐, 가령,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 누가 그 카드로 비싼 일본식 돈가스를 사 먹었다. 내 돈,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어디까지 복지를 내줘야 되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 죄가 없어도 구속을 해야 된다. 아니! 저는 굉장히 웃긴 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 한국의 정부 지출비 중에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럼 그 말인 즉슨, 한국은 정부가 돈통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겠습니까? 적게 내는 거겠습니까? 적게? 적게 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금 별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금이 예민한 걸까? 각박하니까? 아닌가? 각박하니까가 맞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박하니까를 왜 그러면 안 각박한 세상이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각박한 건 똑같죠.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은 나라랑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작은 나라랑 조세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이 각박해도 조세를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폭이 너무 넓은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비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조세에 대해서 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세금도 글로벌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이 아닌데 세금도 많이 안 내는 사람들이 조세에 대한 저항은 제일 심하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국인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조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도록 사회가 설계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할 수 있죠. 물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욕을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조세에 대해서 품는 보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들 중에 마지막 이제 그 조각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조각, 그 여성차별. 그 여성차별 뭐 사람들이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 구체적으로 그 보여주시는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또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대 초반에 딱 한 번 남성을 앞지르고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남성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20대 초반에 왜 앞지르냐? 남자들은 군대를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앞지르긴 하는데 보통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게 되면은 경단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다녔다. 첫째까지 피했다. 그럼 보통 어디서 경력단절이 일어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납니다.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일어나냐면 애가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집과 유치원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는 아예 다른 공간인 거거든요. 학교는 아예 다른 공간인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집에 와요. 아, 그러네. 네. 맞아요. 점심도 먹기 전에 집에 와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보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완전히 다른, 즉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당장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알림장이 생기고요. 준비물이 생기고 활동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봐줘야 되는 게 많구나. 봐줘야 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근데 오전에 집에 오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휴직을 할 때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은 3년을 쓸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당.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쓰시고 1년을 잘라놨다가 그 1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씁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둬요. 자, 우리가 그래도 되게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져요. 그게 30대 동안 애지간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니 애를 낳았다고 경단이 될 거면 우리나라 요새 뭐 그래도 최소한 대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40대 때는 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회복이 안 되냐? 초등학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에 관한 하나의 따끔한 진실인 거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취업 시점에서부터 남성들보다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좀 얘기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막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기타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주변만 보니까 저는 되게. 그러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나왔다 보니까 광고 이쪽이 많아요. 광고. 네. 근데 은행이 많고. 네, 은행이 많고요. 네. 전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표본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고소득 업종이거든요. 근데 여성 임금 근로자 전체 평균을 해놓고 보면은 남성들은 일단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
금융, IT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금융업에 많이 취업을 하는데 비정규직인 경우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여성분들이 취업 시점에서 어떤 업종에 취업을 제일 많이 하냐면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되게 많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취업 시점에서 20대 남성과 그러니까 20, 30대 남성과 20, 30대 여성이 어디 취업하는지를 이제 갈라놓은 차트가 있는데, 취업 시점에 남성들이 취업을 하는 쪽 분야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좀 높은 업종들이고, 여성이 주로 가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우리가 업종별로 잘라봤으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로도 잘라볼 수 있는데,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남성은 정규직 비중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따졌을 때 남자와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이해관계가 아예 달라요. 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어떤 한쪽 성별은 비정규직이 많고 어떤 한쪽 성별은 정규직이 많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는 솔직히 썩 그렇게 훌륭한 상태는 아닌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한 40대쯤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를 알겠어요. 어떤 아이 문제와 육아 문제 때문에. 처음 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부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공계 직렬이 소득이 좀 높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는 원래 완전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고, 이제 비즈니스 쪽은 옛날에 뒤집혔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면 남녀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남자 4, 여자 6으로 뒤집혔거든요. 근데 저는 공대도 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여성들이 그냥 수학을 선천적으로 못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압력들이 과거에는 존재했던 거냐. 여자는 교대 가서 선생하면 돼 라든지, 네, 그런 사회적인 압력들도 존재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여자를 안 뽑아요. 그 이유들 때문에 나중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요? 가장 정확한 이유는 대기업에서 인사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50대, 60대 남성들이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불합리한 분위기가 있는 회사들이 꽤 많다는 거는 많이 들긴 했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네, 쉽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다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걸리는 걸까, 이게. 이제 이거는 실제로 검증하기가 되게 쉬운 게, 이거는 제가 검증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들의 이제 공시 자료를 쭉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쫙 다 크롤링을 해가지고 남자 정규직 총 얼마, 여자 정규직 총 얼마, 비정규직 이렇게 하면은 저는 재밌는 숫자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여자가 적을 거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여자가 더 많을 거고. 돈을 벌기 어렵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근데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돈은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고, 네. 근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적고, 각자 알아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힘겹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쓸 심적, 물적 여유가 없고, 없죠. 증세를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라에서는 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렇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여기서 이제 순환 참조적인 네.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소멸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고된 삶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선택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더해지면서 그 아이를 안 낳음으로써,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회피함으로써 진짜 숫자적으로도 공동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그냥 어그로 끄시려고 세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는데, 다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